도대체 한국의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군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푸드, K뷰티, 그리고 한국의 PC방을 디지털 성지라 부르며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도시 인프라 전문가 그레이엄 맥켄지, 12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에서 그는 멈춰섰습니다. 단순한 서비스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기술이라 하기엔 너무나 따뜻한 것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사회적 마법.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저력,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 저희 가족의 아침 식탁은 늘 그랬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가족들이 열을 올리는 화제를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국이었습니다. 딸 소피는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와 BTS의 바자치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고, 아내 에밀리는 옆에서 K뷰티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들 라이언은 아예 페이커의 경기 영상을 틀어놓고 숟가락을 든 채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들뜬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여보,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봐요. 이번 여름방학이 기회라니까요. 에밀리가 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보면 좋을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 기술이 정말 놀랍다니까요. K글로우라는 게 있는데 성분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 12년 전 서울에 가본 적이 있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난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티를 벗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어서 조금 놀라긴 했지. 경제 성장 속도도 눈부셨고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과 비교하면 도시의 매력은 무미건조했고, 그렇다고 실리콘밸리처럼 압도적인 첨단 인프라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지. 그저 빠르게 쫓아가는 나라.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 그게 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적 현상이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더군. 내 기억 속의 한국은 여전히 아날로그의 잔재가 더 컸으니까. 제 기억 속 한국은 2014년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서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나라. 하지만 제 가족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라이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한국은 그냥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디지털 최적화가 된 유일한 국가예요. 이번에 LCK 결승전 분위기 봤어요? 그 생태계. 아빠가 분석 좋아하는 그 시스템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한국이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게임 좀 잘하는 나라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여행까지 가서 PC방에 앉아있을 순 없잖니. 아빠, 그건 그냥 게임방이 아니에요. 성지예요. 페이커가 매일 연습하던 그 공기를 직접 마셔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해 미래를 보고 있었고, 저는 한국을 통해 과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인프라 컨설턴트로 30년을 살아온 제게 감성적인 열광은 언제나 데이터의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었습니다. 무언가 체계적이지 않은 곳에서 오는 막연한 동경. 저는 그 막연함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좋아, 이번 여행의 테마는 분석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열광의 실체가 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대신 내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 다음 여행지는 남미야. 오, 아빠. 그래요. 절대 후회 안 할걸요? 가족들의 환호 속에 비행기 티켓 예매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최근 5년간 관광객 유입 데이터와 소비 지표를 띄웠습니다. 이건 이상하군. 화면 속 수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문화 콘텐츠 소비와 맞물린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세. 특히 전 세계 젊은 층의 유입은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12년 전 빠르게 쫓아가는 나라로 정의했던 낡은 데이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야. 시스템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는 건데 데이터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군. 그때 제 화면을 슬쩍 본 라이언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그래프 봐봤자 답 안 나와요. 아빠가 분석하는 건 하드웨어고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건 소프트웨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석가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치밀었습니다.
30년을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해온 저였지만 그래프 너머에서 꿈틀대는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치로는 완벽하게 증명되는데 정작 내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간극. 저는 수첩에 강하게 눌러 적었습니다. 데이터와 현실의 괴리 발생. 12년 전의 편견이 내 판단을 흐리고 있는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노트북을 닫자 가족들의 들뜬 대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쳤고 저 또한 분석가로서의 긍지를 걸고 그곳을 해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제 낡은 편견과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로 향하는 제 마음속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일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12년 전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마셨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 공항은 그저 분주한 이동 거점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가득 메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12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허브 공항보다 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환한 표정으로 안내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실시간으로 다음 열차 시간이 뜨는데 정말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온통 외국인들이야. 소피는 이미 능숙하게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해 친구들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와, 한국 인터넷 속도 실화인가요? 사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예요. 라이언은 공항철도 탑승구 앞에서 이미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확인하며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시스템을 다 조사해뒀죠.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뒤를 따르며 공항의 인프라를 분석했습니다. 12년 전 제가 기억하는 서울은 그저 빠르게 쫓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과 비교하면 도시의 매력은 무미건조했고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 인프라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끊김없는 수화물 이송,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내는 수많은 인파. 이건 단순히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야.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재설계되었군. 교통카드를 구입해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1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억 속 서울은 무언가 급하게 성장하는 도시의 낡은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의 서울은 단단한 뼈대 위에 세련된 소프트웨어를 덧입힌 인상이었습니다. 아내 에밀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길거리가 정말 깨끗해. 우리 동네보다 관리가 훨씬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대형 그늘막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단순한 천막 하나가 시민의 불편을 세밀하게 포착해 해결하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짧게 메모했습니다. 12년 전에 내가 정의했던 추격자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은 하드웨어의 발전이 정점에 이른 뒤 이제는 시민의 일상을 세밀하게 배려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시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장 편리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지표였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툭 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역시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여행 온 건데 조금은 즐겨보는 게 어때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즐기지 않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과 마주하고 있는 중이지. 제가 보기에 한국은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완벽하게 결합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시스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가방을 고쳐 잡으며 숙소로 향하는 택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2년 전 그 기억은 이미 낡은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의해야 할 한국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전문적인 분석 체계가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 삼겹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는 라이언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기름 향이 코끝을 찔렀고 활기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수십 가지의 반찬을 순식간에 차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소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서비스야? 메뉴판에 있는 게 아니잖아. 에밀리도 신기한 듯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김치 종류만 해도 몇 가지인 거지? 정말 맛있겠다. 저는 직원의 능숙한 손놀림을 관찰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잘라주고 부족한 반찬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는 마치 잘 훈련된 군대와 같았습니다. 12년 전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 친절함의 속도와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이언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이 고기 굽는 판도 한국이 특허를 낸 기술이라잖아요. 기름이 저 구멍으로 다 빠지게 설계된 거죠. 저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육즙이 터져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기술과 맛이 결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 식사가 무르익자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크게 비비던 에밀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마법이 있어. 당신도 좀 웃어, 그레이엄. 저는 배가 불러오자 팽팽하게 긴장했던 분석가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식당에서 계산서를 받을 때면 항상 머릿속으로 15%에서 20% 사이의 팁을 계산하고 서비스 만족도에 맞춰 적정 금액을 고민하느라 식사의 마지막이 다소 사무적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결제는 그저 명확함 그 자체였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곧 지불할 가격이었고 그 투명함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 식사 내내 이어진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부족한 반찬을 말하기도 전에 채워주고 불판의 온도를 쉴 새 없이 체크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은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넘어선 일종의 환대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위장이 채워지자 그동안 여행의 피로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박도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넉넉한 인심과 세심한 배려가 식탁을 채우니 자연스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군. 여행 첫날인데 벌써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다니. 식당을 나설 때 주인은 우리 가족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오세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참으로 진심 어리게 들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라이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라이언, 아까 식당에서 느낀 점이 있어.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 밥을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군. 그런 헌대가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그 여유가 결국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어. 제 말에 라이언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거봐요, 아빠. 한국식 헌대는 단순히 음식만 내주는 게 아니라 손님의 기분까지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왜 이 작은 나라의 일상에 이토록 열광하는지를. 그것은 단지 특정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전문적인 분석가적 자아는 이제 더 이상 밤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곳의 활기찬 에너지를 더 깊게 관찰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성수동은 과거 수십 년간 신발 공장과 자동차 정비소, 인쇄소가 밀집해 있던 노동집약적인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과 녹슨 철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을 두고 서울에서 가장 힙한 공간이라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업시설을 보존하는 것과 트렌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일 텐데 굳이 이렇게 낡은 공장을 카페로 개조해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지? 하지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은 성수동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문 뒤로 정교하게 설계된 감각적인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숨어 있었고 과거의 투박한 외관과 최신 IT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는 묘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길게 줄을 서 있는 매장, 올리브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이 한국의 대형 뷰티 편집숍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제 분석 체계는 다시 한번 큰 흔들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그 유명한 올리브영이야?
종류가 정말 끝도 없네. 소피는 이미 전문적인 기색으로 앱을 켜서 인기 순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실시간 순위가 중요해요.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다 뜨거든요.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소비자의 피부 타입을 진단해주는 키오스크가 있었고, 각 제품은 데이터에 기반해 친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무료 피부 진단 서비스를 받은 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딱 맞는 화장품을 추천받고는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레이엄, 이것 봐. 내 피부 상태를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주다니. 캐나다에선 꿈도 못 꿀 서비스야. 에밀리가 메이크업 체험을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지갑을 꺼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K-뷰티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춤화된 데이터 기반의 자신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수동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카페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이나 갤러리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빵을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수백 가지의 빵이 예술품처럼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자유롭게 집게를 들고 다니며 마치 뷔페를 이용하듯 자신이 원하는 빵을 직접 쟁반에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우리가 직접 원하는 빵을 이렇게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니. 보통 유럽이나 캐나다의 고급 베이커리에서는 점원에게 말해서 하나하나 주문해야 하잖아. 이렇게 방대한 종류를 직접 담아가는 경험이라니 정말 놀라워. 소피도 연신 감탄했습니다. 맞아, 엄마. 이건 정말 한국식 뷔페 스타일의 빵집이네. 외국인들이 이 셀프 서비스 시스템에 감동해서 영상까지 찍어 올린다던데. 왜 그런지 알겠어. 쇼핑하는 재미 자체가 다르잖아. 저는 쟁반을 들고 빵 사이를 누비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얼굴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광경은 단순한 빵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온전히 넘겨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작은 해방감이 사람들을 이토록 여유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고백하건대 이런 효율적인 선택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 시스템의 유연함이 시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고 있군. 에밀리가 쟁반 가득 빵을 담아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거 안 먹어보면 후회할걸? 한국은 빵도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니까. 소피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와, 이 조명 봐. 길 가는 사람들 스타일부터 카페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하나의 완벽한 콘텐츠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결제 메시지를 확인하며 제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카드 좀 긁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이 정도 퀄리티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하거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들이 즐겁다면 그걸로 됐어. 이건 단순히 쇼핑이 아니군. 일상의 예술과 기술을 녹여내는 한국만의 방식인 것 같아.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제가 알던 한국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시민들의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행 2일차. 저는 슬슬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12년 전의 데이터로만 분석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지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엔 드디어 그곳에 가요. 아빠의 데이터가 다시 한번 흔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렵기보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가진 소프트웨어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아내와 딸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음 장소인 PC방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수동의 활기찬 카페 거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라이언은 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과 복잡하게 얽힌 도로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시 인프라를 분석하는 컨설턴트로서 이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밤늦게까지 이토록 활기차게 돌아가는지 그 물리적인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열정은 그 차가운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의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이건 거대한 스포츠 생태계 그 자체라고.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생태계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지. 라이언이 태블릿으로 페이커의 경기 장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선수가 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지 알아?
단순히 컨트롤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 환경, 이 경쟁,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매일같이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니까. 소피도 라이언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빠. BTS가 K-팝의 소프트 파워라면 페이커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의 정점이자 상징이야. 아빠가 그토록 분석하고 싶어 했던 한국의 경쟁력이 바로 이 안에서 다 완성된다고. 저는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페이커라는 선수가 대단하다는 건 나도 뉴스에서 봤어. 하지만 결국 그건 게임방일 뿐이야. 내가 아는 게임방은 담배 연기 자욱하고 어두침침하며 사람들의 거친 원사가 오가는 곳이지. 그런 것이 어떻게 거창한 생태계가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에밀리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오늘 밤엔 좀 놀랄 준비해야 할걸? 우리 라이언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봐.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데이터 분석 실력을 좀 내려놓고 우리랑 같이 즐겨보는 건 어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데이터 분석 실력은 내려놓지 않아. 오히려 오늘 가서 확인하겠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지가 과연 내가 가진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말이야. 택시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라이언이 쏜살같이 내려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건물 외벽에 붙은 거대한 간판들을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수많은 식당과 상점, 그리고 라이언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PC방의 이름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라이언이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도착했어. 여기 문을 열면 아빠가 지금까지 알던 게임방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질 거야. 저는 묵직한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는 들리지 않던 독특한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크크한 담배 연기가 아니라 최첨단 기기들이 뿜어내는 기계적인 열기와 수백 명의 사람이 내뿜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뒤섞인 묘한 향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잠시 멈춰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음시했습니다. 문 안쪽은 마치 미래도시의 통제실처럼 깔끔했고 수백 대의 고사양 PC가 정렬된 모습은 웅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승리한 표정으로 저를 앞질러 들어갔습니다. 저의 냉철한 분석가적 자아는 이 압도적인 공간 앞에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를 수정해야겠군.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PC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PC방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제가 경험한 것은 명확한 인지 부조화였습니다. 제가 데이터로 쌓아온 게임방이라는 정의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실내는 백화점의 식품관만큼이나 쾌적했고 공기는 산뜻했습니다. 소음이 가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백 명의 사람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막할 정도로 정돈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헤드셋을 쓴 채 자신의 화면에 몰입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이나 연구소를 방불케 했습니다. 와, 아빠, 여기 봐. 컴퓨터 사양 좀 봐. 웬만한 그래픽 작업실보다 더 좋지 않아? 라이언이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의 선명한 화질과 세련된 인테리어. 무엇보다 좌석마다 완벽하게 정리된 키보드와 마우스의 배열은 제가 봐온 그 어떤 사무용 데스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여기 진짜 깔끔하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 그런데 웬만한 카페보다 훨씬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아.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소피는 벌써 메뉴판을 확인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여기 좀 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 메뉴가 무슨 레스토랑 수준이야. 라면, 볶음밥, 핫도그에 커피까지.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살아도 되겠어.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사양의 기술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 누구나에게 제공되는 극도로 고도화된 디지털 플랫폼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고사양 게임을 즐기려면 수천 달러를 들여 개인 PC를 맞추거나 각자의 방에 고립되어 온라인으로만 연결돼야 합니다. 공용 공간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인프라를 함께 누리며 식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캐나다의 게이밍 문화가 각자의 섬에서 접속하는 고립된 경험이라면 한국의 PC방은 동일한 최첨단 환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결된 경험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사양 장비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인 사무실을 차려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인프라를 공공재처럼 공유하고 있군. 저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반응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찰나의 지연도 없는 이 시스템이 왜 한국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낡은 메모를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시민의 일상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이다. 가족들은 이미 신이 나서 게임을 즐기거나 주문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카페보다 쾌적하고 도서관보다 조용하며 레스토랑보다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것. 이 모순적인 공간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제3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때 아빠? 이제 좀 이해가 가? 라이언이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이건 게임방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현대판 커뮤니티 센터로군. 저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회의론자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전문가로서 이곳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싶다는 학구적인 흥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게임방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라이언과 소피의 게임 화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단순히 컴퓨터 사양이나 쾌적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밀도였습니다. 라이언이 즐기는 게임은 0.061초의 반응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고도의 지능형 실시간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렉도, 그 어떤 지연도 없었습니다. 라이언, 이 반응 속도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묻자 라이언은 헤드셋을 살짝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서가 아니야. 한국의 모든 도시가 이 수준의 속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지. 나뿐만 아니라 저 옆자리, 뒷자리, 그리고 이 건물 밖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 속도를 공유하고 있어. 페이커가 왜 여기서 나왔겠어? 10대 때부터 전 국민이 이 인프라를 당연한 일상으로 누리며 자랐기 때문이야. 그제야 저는 생태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PC방은 단순한 공간 대여업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경제를 지탱하는 초연결 사회의 허브였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속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성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데이터였습니다. 결국 페이커라는 인물은 한국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시스템의 산물이군. 저는 12년 전 한국을 출장 왔을 때 보았던 기업형 데이터 센터와 초고속 통신망의 확충 공사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그저 산업을 위한 인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풍경은 그 인프라가 시민의 삶과 완벽히 동기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주문한 간식들이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의 매콤한 향기와 함께 서비스로 나온 따뜻한 음료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에밀리는 벌써 옆자리 학생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무엇을 주문하면 맛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소통하며 먹고 마시고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PC방은 결과물에 불과하다. 인정한 원인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깔린 접근성의 평등이다. 최첨단 디지털 환경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압도적인 접근성이 한국을 e스포츠 종주국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모든 문화적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곳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리그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도시 인프라를 설계할 때 효율과 최적화를 최우선으로 쳤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설계한 그 어떤 도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알겠어? 라이언이 페이커의 화려한 스킬을 선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본 건 게임방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디지털 일상의 미래였군. 왜 한국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는지 이제는 완벽히 이해가 가. 나의 냉철했던 분석가적 자아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이 나라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사람들의 철학에 대한 깊은 경외심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자신의 일상 속으로 완벽하게 녹여낸 최초의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PC방에서 빠져나왔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오크빌의 밤거리는 이 시간이면 이미 인적이 끊기고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정반대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간판의 불빛과 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PC방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야식을 즐기러 나온 연인들이 뒤섞여 거리는 마치 낮보다 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까지 가족들은 늦은 시간이라 걱정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어떤 걱정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이 머리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말이야. 정말 믿기지가 않아. 소피도 연신 신기한 듯 주위를 찍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빠. 여기는 새벽 유시가 되어도 카페가 문을 열고 편의점 앞엔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잖아. 저는 거리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걷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듯이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문가적인 눈은 이 현상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믿고 거리를 점유할 때 공간은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얻는다. 제가 설계했던 수많은 도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는 밤의 안전이었습니다. 가로등을 밝히고 순찰을 강화해도 시민들은 스스로 거리의 주인임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공간을 떠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거리는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연장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라이언이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PC방에서 본 거 기억나? 그 고사양 컴퓨터와 최신 네트워크가 이 안전한 거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야. 치안이 불안하면 누가 밤새 게임을 하고 누가 편의점에서 야식을 먹겠어? 결국 한국의 모든 경쟁력은 이 밤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2년 전 제가 한국을 보며 감탄했던 빠른 경제 성장은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외형에 불과했습니다. 12년이란 시간은 한 국가가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민의 의식까지 완전히 탈바꿈시키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서구 사회가 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사회적 자본을 마치 고속 인프라를 깔듯 압축적으로, 하지만 훨씬 더 촘촘하게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사회적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여보, 12년 전엔 내가 한국을 너무 좁대봤던 것 같아. 그때 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의 아주 작은 단면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했지. 12년 만에 도시가 이렇게까지 정교해질 수 있다니. 이건 도무지 데이터로 설명이 안 돼. 기술도 인프라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이 나라 사람들의 성실함과 여유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었어. 라이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번 한국 여행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이에요? 저는 멈춰서서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힌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수? 점수 같은 건 의미 없어. 이번엔 너무 짧았으니까. 이 나라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냉철한 분석 따위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켜고 한국의 한 달 살기 숙소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 이번 여름엔 한국으로 다시 여행을 와보자. 한 달 살기 어때? 호텔 방에만 머무는 여행 말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전통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도 해보고 밤에는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는 그런 진짜 한국적인 일상을 한 달만 살아보는 건 어때요? 이 나라가 12년 동안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생활 속의 비밀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 에밀리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2년 전에 내가 정의했던 추격자 한국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세계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는 더 넓고 깊은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여행자로서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를 꿈꾸며 서울의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한국, 더 깊은 한국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